러시아는 세계 제일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주철과 석유 생산량이 1890년 이래에 2배로 증가하고 있던 시점인데요. 러시아에는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즉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어떤 혁명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차르 니콜라이 2세가 몇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해서 제한된 권력을 지닌 납세 유권자의 의회인 두마가 설치가 되었는데, 러시아가 획득하려고 했던 것은 경제 성장, 정치 안정은 바로 외국 투자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두 가지 수단이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자산가들은 그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던, 러시아 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던 발레만큼이나 러시아 채권이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서 대량으로 그렇게 프랑스 자산가들이 러시아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혁명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닌이 1914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큰 군대인 프티 파리지행이 2천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프러시아군이 완전히 막 꽉꽉꽉꽉꽉 이 군대를 막 이렇게 쪼여오면서 진군을 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베를린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군대가, 큰 군대가.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러시아 안에, 나라 안에 기능정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차리즘의 붕괴를 촉진시켰고 그러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1914년 말에 총알과 포탄이 부대 안에 이제 총알과 포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협이 폐쇄되고 러시아 경제가 봉쇄되었고, 1915년 이후에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 점령된 러시아의 서부 지방을 상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경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쟁 중에 6개월이 흘러 철도 수송 체계가 파괴가 되고, 기관차의 총 보유량의 3분의 1을 그렇게 기관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설비재와 기계랑 도구랑 교환 부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전시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의 전시체제 속에서 내수시장이 파괴되고, 몇 달 동안 공산품이 부족하고, 농민들은 이제 생산을 했던 기존에 생산을 할 수가 없고, 갖고 있던 생산물을 수송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송을 할 수 없게 되니 물품들이 다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기근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서 러시아는 기존의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위원회와 조합 조직을 형성을 해서 적십자위원회는 소규모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위생행정을 장악할 정도로 커졌고, 도시연합과 젬스트보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무기공급 집중에 시도를 하여서 사업가 산업의 대표자였던 군수산업위원회가 결집이 됩니다. 군사적 생산을 합리화하려는 임무를 띈 일종의 준군사적인 부서인 군수산업위원회가 결집이 되어서 소비자들은 수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큰 협동조합 조직을 시작을 하여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변화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2세가 정권과 시민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인사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떠맡기보다는 선한 농민의
지휘자로 나온 니콜라이 2세가 차르라는 인민주의적인 군주제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니콜라이 2세는 자신의 아내 알렉산드라와 궁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라스푸틴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주변에서 주는 충고, 사기꾼의 이야기에 현혹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스푸틴이 사기꾼의 이야기에 그렇게 조금 그렇게 막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이 상황에서 니콜라이 2세는 모길레프 사령부의 특수부대 안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통치 행위를 중단을 하게 되고, 이 니콜라이 2세가 독일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민한테 신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황후와 라스푸틴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국정을 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고 사람들의 민심이 막 이렇게 하고, 외국 나라 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 황후랑 라스푸틴이 외국 쪽으로 나라를 저한테 길을 터줬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대중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의 목표,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민주적인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적인 반대 세력으로서 진보 진영을 구성을 하였고, 항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시에 지금 막 어떤 식량적인 부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중심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길거리에서 언제 사람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선동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폭발을 굉장히 조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혁명가가 분열을 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 안에 균열이 초래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망명을 가거나 감옥에 간 상황이었고, 레닌, 볼세비키, 트로츠키, 국제주의자, 그리고 마르토프, 맨세비키는 전쟁을 제국주의라고 막 비난을 하면서 즉각적인 평화를 호소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차르의 전제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중지하고 항시 전쟁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소규모의 전쟁이 그렇게 작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러시아에 마르크시즘을 도입한 플레하노프와 같은 사람들은 굳건한 사회 애국주의를 내세웠고, 전쟁 시에 사람들은 너무나 지쳤고, 체제 비판에 앞장선 페트로그라드의 시민들이 불만이 폭발을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고, 1916년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굉장한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했던 라스푸틴이 결국 암살을 당했습니다. 라스푸틴의 암살은 1916년 12월 31일에 라스푸틴의 암살을 대변해주는 정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파업이 다시 다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어떤 단체들이 다 동요를 하게 되고 수송체제가 마비되고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1917년 2월의 날들이라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 19일 유난히도 혹독하고 동장군이 기승했던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행정부는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공표를 하였고, 정말로 이제 철도 수송 체계가 마비가 되어서 식량이 정말로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빵가게 앞에 식료품 가게 앞에 모든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선동을 하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상한 소문이 들으면서 나라 권력을 저한테 매수했대 라는 이상한 소문과 양식을 저장해서 가격을 올린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대, 그리고 독일 투자자들이 막 요렇게 러시아 거 요렇게 사갔대, 그러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푸틸로프 그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존에 제공해야 될 것이 지급이 되지 않게 되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길거리에 막 나와가지고 도시가 들끓고, 두마라는 의회가 또다시 그 안에 있는 무능한 강료들 퇴진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05년과 1914년에 대규모 파업을 이미 겪어본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만성적인 현상이다.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은 너무나 악화가 되어서
며칠 뒤에 300년을 이어왔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질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국제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2월 23일에 사회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 학생과 사무원을 포함한 수천 명에 이르는 여성의 날에 여자들이 페트로그라드 중심부를 행진을 하게 되면서 햇빛 굉장히 날씨가 좋고 밝게 빛나는 봄 기운이 올라오는 그러한 날에 오후에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 그 빵이 부족하다, 식료품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이 전시 상황에서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러한 항의 파업을 벌이던 비브로그 그 지구의 사람들의 수천 직물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비브로그와 수도의 고급 주택을 잇는 리타인이 다리를 막던 코사크 기병대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이 빵 달라, 빵 내놔라, 배고파 죽겠다, 빵을 달라라고 행진을 하면서 차를 물러나라, 차를 뭐하는데, 차를 물러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막 다 선동을 해서 일어나면서 얼어붙은 네바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무리가 다 붙어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고급 주택과 가게를 이제 추가적으로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코사크 기병대를 막 조롱을 하면서 코사크 기병대가 막 원래는 평소에 채찍을 사용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나갔는데 갑자기 들고 일어난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채찍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월 24일 날씨가 좋은 날 파업이 일어나서 파업을 하던 중에 15만 명의 육박한 사람들이 도심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군중, 학생, 은행원, 구경 나온 부르주아지 사람들은 대규모로 나와서 100개의 무리가 형성되어서 토론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역 맞은편의 즈나멘스카야 광장에서 알렉산드르 3세의 기마상 위에 연사들이 군중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고, 2월 25일 굉장히 그 상황이 악화가 되었고 시군중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지금 빨리 빵을 줘라. 빵만 주면 끝난다. 이거 그냥 잠재울 수 있다 생각했지만 페트로그라드의 볼세비키 지도자 그리고 알렉산드르 츠리아프니코프 또 막 그래 그렇게 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라 하였지만 2월 25일 페트로그라드 볼세비키 지도자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혁명으로 일어나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이 사건은 2월 혁명으로 커졌습니다. 혁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1917년 2월 25일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 군사 관할 지휘관 카발로프가 모길레프 사령부에게 니콜라이 2세 전보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르가 명령 내렸다. 차르 명령에 따르면 내일 되기 전에 페트로그라드의 무질서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고 혼동하는 그렇게 하는 거 무력을 동원해서 멈추게 해라라는 이런 말을 탁 지휘관이 그렇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1905년 정기적으로 여태까지 일어났던 소요, 그냥 그렇게 일어날 수 있던 소요가 사람들 눈에 이 명령으로 인해 이 역사를 뒤흔드는 혁명으로 2월 혁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도심은 참호를 둘러싼 진지 같은 모습이었고 코사크 기병대와 도시 수비대가 모든 전략 핵심 지역을 배치를 하였고 기관총이 네프스키 대로를 겨냥하고 있었고 정오경의 노동자 시위대가 다시 변두리로 중심가를 향해 모여들었고 기병대와 수비대는 네프스키 대로와 즈나멘스카야 광장을 향해 발포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날 2월 혁명에 150명 이상이 초반부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령부는 전날 의장 미하일 로드장구라 차르에게 신임 정부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탄원을 하면서 했던 호소를 무시한 채 계엄령을 선포하고 두마의 해산을 명령하였습니다. 2월 27일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고 이 순간 혁명당파 중에 볼세비키, 맨세비키, 사회혁명당 입장이 합의를 하게 되고 그동안 혁명이라 생각 못했고 그냥 소요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지금 혁명을 주도할지 전혀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르츠키가 러시아 혁명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2월 27일 아침을 기록을 했습니다. 2월 27일 아침 노동자들은 폭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병사가 다 길거리에 있었고 26일, 27일 사이에 밤에 볼린스키 연대랑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막사로 들어오면서 나제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막 선동하는 사람들 중에 2명을 가격을 했는데 그 일로 굉장히 자책을 하더라. 적혀 있었고 2월 27일 결정적인 날 전날 시위가 혁명봉기로 변화를 하여서 병사와 노동자 시위대가 그렇게 변기창을 점령을 해서 1만 점의
총을 탈취해서 역과 전화국을 점령을 하고 하루 종일 전투가 시작이 되었다. 가장 최초의 혁명을 했던 행동 중에 차르 정권이 정치범을 가두는 데 사용한 러시아의 바스티유 감옥인 파블로프스크 요새 감옥을 점령을 하였고, 반란 군중이 감옥을 그렇게 뺏어서 그 꼭대기에 붉은 길을 개항을 했다. 감옥에서 그들은 전날 밤 체포된이 가운데 15명가량을 찾아냈고, 반란 군중이 페트로그라드의 다른 감옥을 향해서 이 감옥을 조직적으로 탈취를 하기 시작했고, 안에 보통법 위반 8만 명이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첫 혁명의 수혜자였던 이들의 약탈행위가 막 혁명의 대향연의 그늘을 드리워서 런던 타임스 특파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막 런던으로 전해져 갔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측면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막 잘했다 하면서 무료 식사를 가게 같은 곳에서 막 나와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이 2월 혁명에 대한 여러 기사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여러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층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았고, 27일에 반란병과 감옥 탈옥 죄수가 그렇게 막 그렇게 가게를 그렇게 털고 막 사람을 폭행을 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렇게 3월 1일에 막심 고리키가 글을 썼는데, 군중의 아시아적인 폭력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막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탈이 시작되었고 2월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공식 기록에는 러시아 이제 1433명의 희생된 페트로그라드에서 발생한 2월 혁명에 대한 폭력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분노 폭발 사건이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그렇게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지도자들은 다 망명을 갖고, 사회민주주의자 레닌과 마르토프는 치리히, 트루초키는 뉴욕으로, 사회혁명당의 체르노프는 파리로 그렇게 망명을 가고, 체르텔리와 스탈린은 시베리아로 망명을 갔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막중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1905년 혁명의 유일한 선례이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지표였고, 1905년에 그랬듯이 우선 연방 지도자 조직인 소비에트 노동자 대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갔고, 2월 27일 오후에 맨세비키, 사회혁명당, 볼세비키, 노동당 등을 아우르는 여러 혁명적인 당파의 투사 50명이 두마의 의사당으로 사용되던 토리두궁 12번 회의실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임시집행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위원회가 노동자와 수비대에게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 다음날 이러한 촉구가 실현이 돼서 선출된 600명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협의회를 이뤄서 호선된 혁명가들이 지배하는 집행위원회의 지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토리두궁 옆방에 두마 해산시켜라 라고 그 전날 밤 차르가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불복한 두마 의원들이 다시 질서 회복, 군대 통수권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르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의 의사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무조건 지금 막 그렇게 잠재우는 겁니다. 무조건 임시위원회의 성결 문제는 질서 회복하고 반란병을 막사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계속 며칠째 타협안을 내고 사람들끼리 이제 그렇게 회의에서 얘기를 하다가 긴 거래 끝에 3월 2일 아침에 양측은 마침내 합의에 도달해서, 소비에트는 헌법제정위원회 소집을 기대하고 구성원의 대부분이 자유주의자로 이루어져 입헌민주당의 대표들이 지배하는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였고,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아무도 언급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바로 1917년 정치적 투쟁 목적과 전쟁과 평화의 선택 문제, 영토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난 게, 굉장히 불평등한 토지제의 대지주의 행포, 어느 나라나 옛날부터 있었지만 굉장히 땅을 많이 산 대지주가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막 소장료를 막 받는 그렇게 다 그렇게 사람들의 농민들 것을 탈취를 해서 대지주의 그런 행포에 사람들의 불만을 폭발한 것들이 다 일어나고, 영토 문제, 사람들의 불만이 일어난 게 영토 문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린 게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두 파로 나뉘게 돼서, 임시정부 세력은 항상 얘기하는 거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자본주의적인 러시아를 꿈꾸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그리고 다른 한파는 소비에트 세력. 무조건 혁명해야 돼. 다 바꿔야 돼. 혁명적이야. 혁명적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세력은 탈중심적이고, 물론 여론의 변화,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론 변화에 너무나 계속 언제 바뀔지 모르는 소비에트 세력.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파벨 밀유코프가 외무부 장관으로,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교통부 장관으로, 안드레 칭가레프가 농림부 장관으로 있었고, 소비에트와 임시정부 간의 타협을 이끈 주요 장본인인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소비에트의 중요 대표 중 유일하게 강요 자리를 수락해서 법무부 장관이 돼서, 굉장히 이 사람이 연사로서 재능이 있고 정치적인 각 축장을 갖고 있고, 그가 취한 좌파로서의 위치로 인해 이미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서 차르가 자신의 왕위를 미하일 대공 동생에게 양해를 하게 되었고, 왕위를 다른 로마노프 왕가 사람에게 양해했다라는 소식이 페트로그라드에서 거센 또 반대 물결이 일면서 병사와 노동자 시위대 무리는 즉시 토리드궁으로 달려가서 공화국 만세 외치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물러나라라고 외쳤고, 임시정부 강요들은 그가 황제 자리를 수락했을 때 나라 혼란에 빠질 거다. 미하일 대공이 그렇게 이어가면 미하일 대공이 왕위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여서 성공을 하였고, 1917년 3월 3일 저녁 6시 대공은 양위 증서에 서명을 하고 로마노프 왕조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환희에 찬 시 물결이 막 길거리에 퍼져나가게 되고, 자유시대를 상징하며 새 체제의 창가인 라 마르세예즈가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1917년 행복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 통치자들은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만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몇 주 후에 임시정부는 기본 자유, 보통 선거, 전면적인 사명과 사형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계급과 인종과 종교적인 차별을 철폐를 한다. 그리고 폴란드와 핀란드의 자결권을 인정을 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을 약속하는 등 괄목할 만한 법령을 발표하였고, 그러나 수세기간 전제정치와 갑자기 단절한 나라에서 이러한 민주적이고 진정한 혁명적인 법령을 정부의 힘 아래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고, 혁명이 승리를 하여서 다음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 투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번도 다 그런 얘기하고, 도시 벽에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이디시어로 쓰인 토론회, 총회, 회합, 선거 프로를 알리는 벽보가 다 도배돼 있었고, 네프스키 대로의 파리 라틴 지구 같은 곳에 변화가 일어났고, 파리처럼 책을 파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책을 팔고 있고, 라스푸틴과 니콜라이 2세랑 레닌에 대한 센세이셔널 팸플릿, 그리고 농민 각자가 우리 땅 얼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딱 우리 그렇게 해서 땅 어떻게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 토지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사회혁명당 농업 프로그램이 경매에 붙어 있는 등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100개의 소비에트 공장과 지역의 수천 개의 위원회와 적의대 지연병과 농민위원회와 코사크 기병대와 주부위원회는 물론 치안위원회와 사회망사로 이뤄질 가장 그렇게 여러 어떤 그러한 기구들과 여론이 표명되는 그렇게 토론 장소, 행동 장소, 대결 장소들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1917년 2월 혁명이 1905년보다 더 자유롭다, 이 혁명으로 인해서 더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노동자, 군인, 농민, 유대계 지식인, 이슬람교회인, 아르메니안 교사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인민의 참상과 혁명으로 잔뜩 고양된 큰 희망을 언급한 수백만 통의 굉장히 희망에 달한 발의서, 청원서, 진정서를 소비에트로 보냈고, 1917년 3월에서 7월 4개월 사이에 그동안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여러 직군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또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요구합니다.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즉시 새 권리를 획득해야 된다. 그 외의 주장이 사회 보장해달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일상적인 문제를 덜기 위해서 조금 월급을 그렇게 인상해달라, 빵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인상을 해달라, 그런 여러 주장이 나왔고, 일종의 상징성을 띠는 또 다른 많은 요구들이 큰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싶어하는 민중의 열망을 반영해줬고, 그렇게 티베르의 직물 회사의 사람들이 이제 회사 내에 회사 들어갈 때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해줬,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모스크바에 그 당시만 해도 하녀가 있었습니다. 하녀에 대한 그렇게 노예처럼 대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중지해달라라는 요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1917년 여름 무장
무장시민, 페트로그라드의 2만 명 무장시민이 모스크바에 12,000명, 러시아의 맨체스터에 이바노보 보즈네 센스키에 300명, 티베르에 1,500명, 툴러 도시에 300명, 크고 작은 노동자,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무리가 계급 투쟁을 부추기는 볼세비키의 선전에 동화되어 자신들의 혁명을 지키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요렇게 막 민주화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1917년 혁명에서 병사와 농민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그렇게 무리 단체를 이탈한 사람들과 여러 무리와 평화주의를 통해 이뤄진 러시아군이 해체가 되게 되면서 군대 체제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무리 체제가 그렇게 막 흩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막 들고 선동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령부에게 문제 근원인 병사위원회를 창설케 한 명령 제1호의 병사들의 힘이 군대를 당연히 장악을 하게 되면서 브루실로프 장군이 얘기를 한 것처럼 특수참호의 맨세비즘이 아니고 볼세비즘이 싹트게 됩니다. 분명히 민주화돼 가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다시 볼세비즘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싹트게 되면서 수가 많으니까 볼세비즘이 싹트게 되면서 볼세비즘은 속박 필요 없다, 속박 싫다, 무정부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큰 갈망, 무조건 자유, 근데 무조건 바꿔야 돼, 무조건 혁명,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917년 3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동안 2만 명의 무리가 참호나 수비대에서 굉장히 배고프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무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농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농촌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 많은 시골에 차르가 테일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3월 중순에 그것이 전해지게 돼서 중요 사건이 돼서 농민회의가 열리고 작가나 교사나 사제가 농민청원과 그렇게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모스크바의 소비에트 문서 보관서에만 해도 그 당시 때 들어있는 문서가 보통선거제에 의무교육 실시해달라 농민청원과 발의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민주주의 이상을 제시하고 소장료 감소해달라, 농민 지주의 횡포 말고 굉장히 그렇게 밑에 이제 그 농민들이 그렇게 탈취당했던 거, 그런 거 소장료 감소해달라, 헌법재정의회 열릴 때까지 토지거래 집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땅이랑 목초지랑 숲에 재분배해달라라고 막 이렇게 요구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같고 계속 고요하게 어떤 의견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어 가는 것 같아가 농민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서 4월말 폭발하면서 지주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돈 주고 땅 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지주가 막 불만 폭발하면서 땅 지주가 폭발하면서 늘어난 범법 행위가 4월에 100건이 채 안 됐던 범법 행위가 지주들이 막 이렇게 편성해서 들고 일어나면서 2개월 사이에 1,000건 이상이 범법 행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6월 혁명이 전제정치의 러시아 정책에 구속된 여러 국가의 독립운동에 결정적인 힘을 제공하면서 핀란드, 폴란드, 발트제국,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타타르, 우크라이나의 지식인들한테 차리즘의 붕괴는 곧 그들에게 자치를 약속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문화 조직인 라다가 있었습니다. 라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체제, 헌법재정의회 준비하고 새 체제를 지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민족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라다의 요구로 인해 라다의 움직임으로 폴란드, 핀란드, 발트제국, 코카서스에서 발전해서 러시아 제국에 속한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새 움직임을 보였고, 혁명은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다른 곳에서처럼 과거 분열이 떠오르게 되었고,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교 최초 여성 해방 운동을 지지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서 타타르인 독일의 보호 아래에 통일이 실현되기를 원했던 다니엘 정부주의자와 바시키르인가 우즈벡인가 아제리아인이 이끄는 연방주의자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국가 분열의 위협을 안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열망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 각각의 여러 파로 나뉘게 되면서 다른 종족들 차별 조치 폐지해달라,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하게 해달라, 그리고 학교에서 자신들의 다른 나라 말 쓰지 않고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선거할 권리를 갖게 해달라,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었고,
3월 4일 신임 외무부 장관 파벨 밀류코프가 외국의 주재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공문을 띄어서 구체제가 체결한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서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수행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천명했고, 콘스탄티노플의 점령이 계속 지상의 목표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어떻게 점령하느냐인데, 페트로그라드의 소비에트와의 갈등, 계속 볼세비즘이 주장하는 것과 민주주의와 맨세비키와의 갈등은 피할 수가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볼세비즘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모든 정치 지도자 중에 홀로 볼세비키 당의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에 반하면서 처음에 혁명적 방어주의와 소비에트가 이룩하려고 했던 타협 정책 실패한다, 소비에트 안 된다, 이렇게 레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의 편지 4통이 왔는데 7일에서 3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쓰여진 편지였는데, 볼세비키의 기간지 프라우다도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출판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말고. 그래서 레닌이 먼 곳으로부터의 편지에서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와 즉각적으로 단절되고 혁명의 다음 단계인 프톨레타리아 혁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장을 하였고, 레닌에게 프톨레타리아 소비에트의 출현은 혁명이 바로 부르주아지적인 단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그러한 신호였는데, 이 혁명 조직은 정권을 탈취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종결하고 레닌은 무조건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스위스 사회의 민주주의자 플라텐이 독일 정부랑 맺은 협정을 받아들였고, 일군의 볼세비키 혁명가들과 함께 3월 28일 7일을 떠나서 치에보권을 특혜를 받는 기차를 타고 독일을 통과를 했고, 스웨덴을 지나 페트로그라드에 도착을 해서 레닌은 러시아로 다시 왔고, 독일인들은 전쟁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미 적대적이었던 러시아 민중한테 레닌 연설이 안정을 뒤흔드는 힘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해서 4월 4일에 레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세비키들한테 유명한 4월 태제를 갑자기 발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볼세비키 힘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볼세비키한테 유명한 4월 태제를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관료 전체 폐지한다, 대토지 몰수해라, 토지 국유화시켜라, 자신의 프로그램을 밝히면서 3슬로건을 주장합니다. 전쟁 끝내라, 중지해라, 임시정부 타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에게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레닌이. 페트로그라드의 볼세비키의 지도자가 대다수인 겁니다. 볼세비키가 대다수니까 경악을 하고 사람들이 정부가 경악을 하고 적의를 품고, 하지만 4월 태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짝 수정을 해서 4월 24일, 29일 사이 당회의는 150명의 대표자 레닌 태제를 지지를 하게 되었고, 음... 4월 18일 밀류코프는 러시아는 연합군한테 한 약속을 모두 지키고 전국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것을 재천명하는 문서를 연합군한테 보냈고, 문서 내에 영토 합병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고, 법무부 장관 소비에트 부의장이 케렌스키가 사직 위협을 받았고, 수도의 노동자들 사이에 밀류코프 해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탄원 운동을 시작해서 행진이 다시 더 일어나면서 수만 명의 시위군중이 시내로 나와서 정부 사퇴해라,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넘겨라, 볼세비키 막 외쳐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볼세비키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독일과 동맹국들의 첩자 레닌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려는 시위 반대자들이 학생과 사무원과 고급 주택가의 젊은이와 볼세비키들은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로 대결을 하였고, 1917년 4월 18일 페트로그라드에 시민전쟁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었고, 두 번째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러시아 결코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지만, 밀류코프 문서 사건으로 두 개의 권력이 지닌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밀류코프는 문책을 받아 사임을 하고, 그들을 이어서 병사위원회 때문에 부패한 군대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상실했다 생각한 국방부 장관 쿠츠코프도 사임을 하고, 반대인 소비에트는 정부와 연정을 이룰 것을 동의를 해서 수주간의 줄다리기 끝에 5월 5일 두 번째 임시정부인 리버프공 의장 입헌민주당의 온건파가 의장직을 계속 보유를 하였고, 7석의 장관 자리를 얻고, 사회주의자는 6석의 장관직을 얻어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유명한 멤버인 3명의 사회주의자 체르텔리 농업부 장관 체르노프, 국방부 장관 케렌스키와 그렇게 새 내각이 구성이 되었고, 주도적인 세력은 맨세비키가 부르주아지 국가의 관리자와 옹호자가 된 맨세비키 주도였는데, 볼세비키한테 빵과 토지와 평화를 주장하면서 볼세비키한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서 17일
굉장한 무리에서 또 사람들이 막 이탈을 하게 되면서 수백 킬로 전선에서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러시아군이 초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군한테 몇 차례 승전을 하고 7월 2일 독일의 반격으로 물자 군수품을 달리던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게 되면서 2주 동안 이 사건에서 이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40만 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선은 200km 뒤로 후퇴를 해서 대전투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공격이 실패해서 2월 체제가 신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체제에서 거적적이고 애국적인 분발 위에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는 데 실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대지주가 우리가 돈 주고 땅 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냐, 대지주가 계속 들고 일어나면서 농기구와 그렇게 대지주는 무리를 결성을 해서 그 무리를 결성해서 정부에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지주가. 그래서 노동조합과 소비에트에서 항상 소수였던 볼세비키가 5월 말 페트로그라드 공장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관리를 지지하면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볼세비키가 용기를 굉장히 막 힘을 갖게 되면서 전 러시아의 소비에트 제1차 총회에서 6월 3일에서 23일까지의 1차 총회에서 볼세비키는 다수가 맨세비키와 사회혁명당으로 이루어진 800명의 대표 중에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총회가 혁명의회에서 볼세비키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맨세비키나 사회혁명당, 민주주의, 재헌의회를 거쳐서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맨세비키파, 볼세비키파는 노동자 관리 만세, 권력은 소비에트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볼세비키가 이렇게 대립을 했지만 볼세비키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6월 18일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의 시위대와 볼세비키 사이에 폭력 충돌이 일어나고 러시아 사회주의 진영이 분열이 일어나서 전쟁 문제가 7월 3일 4일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 6월 하순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수비대의 일부인 기관총 사수 제1연대를 전방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서 연대는 1만 무리와 1000명이 추가되었고, 볼세비키 투쟁 근거지인 비브로브 노동자 지구에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항해 반란을 하고 전방으로 떠나길 거부하고, 정부가 결정을 밀고 나갈 경우 정부를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에게 있다라고 주기로 결정을 해서 소비에트는 토리드궁으로 가서 레닌이 핀란드 해안에서 막 휴식을 취하면서 6월 29일 수도를 떠났습니다.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가 흥분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사람들의 흥분은 7월 4일 혼란 절정이었는데, 아침 크론스타트의 해병대가 반란의 승리를 위해 싸울 태세를 하고 상륙을 하였고, 해병대는 인터내셔널을 연주하는 군악대를 선두를 하여서 볼세비키 구역의 발레리나 신스카야 저택 앞에 가갖고 핀란드에서 돌아온 레닌이 돌아온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5시경 토리드궁 앞에서 희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권력을 소비에트의 저명 인사들인 사회주의적인 장관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시위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혁명당 장관 체르노프가 토리드궁 층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밤에 정부는 레닌과 그의 독일 스파이들이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여겨서 신뢰도 높은 군대를 보내서 수도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100여 명의 볼세비키들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볼세비키당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카이저의 하수로 지목되어 국가반역죄로 기소된 레닌은 핀란드로 도주를 하였고, 이렇게 볼세비키당이 마비가 되는 듯 하였는데, 리버프공이 케렌스키에게 새 정부를 구성해서 긴 내각의 위기에서 케렌스키는 혁명정부를 구성을 하여서 입헌민주주의와 온건파 사회주의자의 연합으로 그렇게 뭉쳤고, 독재 권력을 노리는 민간 정치인과 또 그렇게 다른 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사법, 군사, 행정 등 국가를 지탱하는 3기반이 기능을 잠시 멈추게 되고 법질서를 우롱하고 모든 권위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사회 저변에서는 여러 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7월 10일 막신 고리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세비즘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부르지아지 세력이 사회주의 전체에 대항해 폭발했습니다. 반혁명은 요령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신 고리키가. 페트로그라드, 그곳은 시위의 구심점이자 모임의 진원지였던 페트로그라드의 소비에트도 온건 토리드궁에서 스몰리니 학원 쪽으로 추방되어서 수도의 중심가에서 벌어졌고, 보수 집단인 경제부흥협회, 대지주연합, 육군과 해군 장교연합이 권력을 다시 갖게 되면서 매일 소비에트 해체해라, 말을 쏘냐, 볼세비키 추방해라, 병사위원회 폐지해라 호소를 하면서 케렌스키가 브루실로프 장군 대신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코르닐로프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코르닐로프 장군이 새 실력자로 나오게 됩니다. 시베리아의 코사크의 아들이자 구체제 장군 중에 군대의 민주화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유일한 사람인 코르닐로프 장군이 남부 전선을 지휘를 하고 집회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무리 결성해서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고위 수뇌부 기업주와 연합국은 8월 12일에서 20일 모스크바 3부회를 모임을 결성을 해서 기업주와 노조와 그렇게 장교 집단과 볼세비키 제의 정당을 아우른 단체에 참여를 해서 국가자문위원회는 케렌스키와 코르닐로프 사이에 케렌스키와 코르닐로프가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코르닐로프가 모든 혁명위원회 해체해라. 사회경제 분야에서 국가 개입에 전면 중단해라. 철도랑 군수공장 군사화해라. 후방에서의 사형제를 부활시키는 등 러시아를 무정부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이때부터 군사 쿠데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입헌민주당 강요들이 코르닐로프 해임을 선호하고 정권 이양 요구를 거부하고 케렌이 코르닐로프 직위를 해임하고 스스로 총사령관에 취임을 합니다. 반역자로 몰래 밥 밖으로 밀려난 코르닐로프는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코르모프 장군이 이끄는 코사크 사단을 페트로그라드로 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소비에트가 케렌스키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세비키와 입헌민주주의자들과 그렇게 또 소수의 볼세비키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다른 볼세비키들이 풀려나게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재등장을 하게 되면서 볼세비키가 철도 종사원과 벽사 사이에 심은 비밀 조직을 재활성화하여서 해임된 총사령관에 충실한 군대가 전진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코르닐로프 군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케렌스키와 소비에트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코르닐로프 군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틀이 지나서 군사 쿠데타가 무산이 되고 크리모프가 자살을 하게 되고 코르닐로프가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 정치 상황의 변화가 입헌민주주의자들의 신용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날들 이후 그렇게 갑자기 없어진 볼세비즘이 확 일어나면서 혁명을 살렸다는 후광으로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케렌스키의 힘이 없었습니다. 볼세비키한테 인질로 혹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종당한 게 아닌가로 간주가 되고 그러고 문제는 권력 전통 계승자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뉘어져 있어서 하부에서 또 개혁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혼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학살이 일어나고 그렇게 농민들이 지주에 대한 폭발로서 지주집을 약탈하고 이제 왜 지주가 이렇게 했냐 폭발하고 집을 부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 관리를 즉각 시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무리를 결성해서 상점을 약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위원회로 조직된 농민들 요구가 소작농 개정해라. 목초지 산림, 지주가 파종하지 않는 토지 점유로 다 한정돼 있고 정부는 토지 개혁의 일정을 미루고 8월 말 9월 10월 지주를 쫓기 위해 영주 토지를 습격해서 약탈하고 토지를 요구하는 거 굉장한 토지를 왜 요구를 하냐면 비옥한 흑토지방에 우크라이나에 흑토지방이 있었는데 그 땅이 농민들과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주가 약탈해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였는데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게 탐포포 지방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8월 24일 대지주 보리스 비아젬스키 공이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땅을 그렇게 불려간 비아젬스키 공을 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수천 헥타르의 목초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했고 결국은 무시를 하다가 여러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다 뜯어간 거였고 이 사람이 5,000명의 농민이 그래서 이 비아젬스키 공의 토지를 침략을 해서 8월 24일 날 이 사람 체포당하고 결국은 전방으로 보내라 판결이 났지만 결국 그 사람 사형당했답니다. 사형당했고 1만 헥타르의 토지와 가축과 농기구 여러 마을에서 다시 원래 자신의 것을 다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7년 가을 대규모 또 반란이 일어났고 1902년에 시작되어서 1905년과 1907년이 극의 상황이었습니다. 극의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도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업주가 일단은 생산을 중단을 해서 더 상황이 이제 악화된 게 식량 부족이 일반화가 되어버렸고 물가가 굉장히 비싸진 겁니다. 3개월 사이에 물가가 3배로 뛰었고 위원회가 계속 결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볼세비키가 압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정부는 케렌스키입니다. 정부 케렌스키가 소비에트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국 평의회와 같은 새 기구를 조직했고
평의에는 1917년 3월 약속된 재헌국회의 선거를 준비하는 인물을 띈 예비국회를 결성을 했고, 그런데 공화국 평의회의 개회 때 10월 7일에 트로츠키가 그것을 새로운 두마로 선언을 하여서 볼세비키 대표가 퇴장을 하게 되면서 후일에 10월 혁명의 첫 단초가 됩니다. 볼세가 퇴장을 하는 거예요. 10월에 사회주의 대혁명이 지난 지 80년이 지나서 1917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을 둘러싸고 해석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파로 막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레닌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닌이 농민한테 토지를 다 나눠주면서 볼세비키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부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닌은 대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없고 가발을 막 써가지고 막 그냥 일반인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와서 그걸 막 쫓기고 있었거든요. 외국과 작당했다, 첩보활동했다, 레닌 쫓기고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레닌은 수도의 아파트에 볼세비키 당중앙위원회의 위원 21명 중에서 12명을 불려서 10시간을 토론해서 자기 팀을 이렇게 끌어갔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무장분기를 일으킨다는 골자로서 중대한 결정을 투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출석자를 설득을 해서 10명이 찬성을 했는데, 또 지노비예프랑 카메네프가 반대를 합니다. 케렌스키가 정부에 충실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 러시아 소비에트 2차 총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때이른 반란이 일어서 볼세비키는 기회가 다시 위태로워지는 듯 했지만 반대파였던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쿠데타 연기를 제안을 하게 되면서 카메네프가 위원회를 사임을 하게 되고, 10월 16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의장인 트로츠키가 소수파인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형식적으로 소비에트에 속하고 실상적으로 볼세비키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혁명입니다. 10월 혁명은 굉장히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서 수비대와 병사 수천 명이 페트로그라드 혁명군사위원회를 결집을 하여서 볼세비키 40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희생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을 만든 겁니다. 쿠데타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페트로그라드 혁명군사위원회의 붕괴인데 아무도 저항을 못합니다. 다리 우체국 어떤 큰 건물을 다 잡아